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1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참,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소식은 뭐냐면은 이란이 10월 1일 날 약 180발의 탄도탄 극초음속이 섞인 그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때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배치가 돼 있는 경북 사드에 경북 성주에 그 사드 레이더를 파괴했다. 그 레이더의 가격은 제가 추정컨대는 한 수천억 원 된다. 네, 데모 사진에서 보신 거고.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스라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이 언지를 줘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층 방공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에로 3 사드급으로 평가되잖아요. 사드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LCM이 실패했었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장 에로 3를 구매하려고 했었거든요. 사드는 지금 생산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급이 비슷하다는 거죠. 두 개가 에로 3하고 사드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작태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LCM 시험 발사 성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그거 실패했으면은 바로 외국 무기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또 윤석열의 공약이기도 했죠. 사드 추가 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LCM은 성공적으로 가고. 예,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볼까 해요. 즉, 에로 3가 사드급이고 그 밑에 있는 데이비드 슬링이 패트리아급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이언돔인데 그게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180발의 미사일에. 자, 그리고 이란 한 3,000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탄도탄을 몇 개가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가가 우리보다 훨씬 쌀 건 분명해요. 지금 이란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은 뭐 단가가 우리 같은 나라는 한 발에 몇십억, 최소한 이렇게 될 텐데 탄도탄이 현무급이 거기는 뭐 1억 원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해야 된다. 물가를. 네. 자, 그래서 이게 포화 공격이다. 영어로 말하면 saturation attack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즉 함정에 대해서 발사할 때도 적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막을 수 없는 숫자의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다. 그리고 각각은 기동을 하고 속도에 변화를 주며 또 초음속이다, 극초음속이다, 막 섞어서 쏜다. 그런 것들 사례가 이번에 등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에로 3나 사드의 한계성을 이번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LCM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뒤에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패트리엇을 당연히 비교해보고 이스라엘 방공망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천공2를 선택한다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LCM도 같은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 이를 제가 이제 국방 논평으로 골랐어요. 무기 체계 이야기가 좀 더 많아서 국방 논평을 골랐는데 잠깐 고민했습니다. 정치 논평 해야 되나 국방 논평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 논평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국방은 즉 전쟁이라는 것은 국방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방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한 수단이에요. 극단적인 수단. 네, 그 반대쪽에는 대화와 타협이 있겠고 다른 반대쪽에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나 국방 부분이 정치 외교에서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알 필요 없다. 알려고 시도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는 그런 셈이죠. 볼게요. 예. 자, 이거 볼게요. 여러 군데서 났어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지금 ABI 프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나 동구권 계열의 방송이 아닌가, 저희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잡지든지
오늘 기사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란 미사일 공격 사드 레이더가 파괴됐다. 이란 국영 TV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예, 이게 500 얼마야 이게 5억 불짜리 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약 8천억이에요. 그래서 사드 한 개 포대가 1조 5천억, 그것도 옛날 환율이에요. 1조 5천억인데 보통 그 센서류, 즉 레이더류가 전체 포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함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무기 체계 있고 또 가운데 이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배로 치면 함정. 예, 3분의 1이니까 얼추 맞는 거예요. 환율 고려하면. 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이란이 사드 레이더부터 공격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군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 한 개밖에 없는 건데 물론 한 개만 해도 충분해요. 이란 쪽으로 딱 켜고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나 부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귀머거리가 되거나 눈이 멀거나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미국 걸 때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속내를 드러냈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거보다 더 뛰어난 레이더 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필 사드를 일부러 숨겨놓은 걸 찾아서 공격해서 파괴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 외교적인 의미죠.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죠. 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텔아비브 외곽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지금 네바팀 공군기지 F-35 운용하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봄에 있어서 텔아비브 외곽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도로 옆에 숲을 속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죠. 이게 비슷해요. 이게 지금 사드에 들어가는 AN-TRI-2 레이더입니다. X밴드 레이더예요. 레이션에서 맞는 거 이거거든요. 우리 성주에도 이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레이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예, 그래서 레이더의 크기는 배의 크기를 좌우해요. 해군 같은 경우에 배가 커야만 발전기를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전기를 워낙 먹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또 A사 방식이 아닐 거예요. 폐사 방식일 거예요. 네. 저 뒤에 있는 건 발전 차량입니다. 자, 이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현재 시세로 8천억 원짜리가. 자, 보시죠. 탄도탄, 이제 왼쪽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탄도탄의 탄도탄입니다. 맞기 1분 직전에 사진이고, 이미 이 탄도탄이라면은 저게 이미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사진에. 밑에는 이제 명중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네바팀 공군기지에는 가짜 레이더를 설치했고 텔아비브 외곽에다가 사실은 진짜 레이더를 숨겨놨다. 자, 이것은 이미 뭐 1000km 뭐 훨씬 이상을 보는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게 네바팀 공군기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방공망에 일조를 했다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레이더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다른 포대는 없어요, 발사는. 자,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지금 에로3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2008년부터 배치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방공, 뭐랄까, early warning이라고 할까요? 조기 경보를 위해서 하나 도입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에로 시스템이나 광역 감시 레이더도 공격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드 레이더만 공격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짜 방공망에 데미지를 주려면은 이스라엘 방공망을 눈멀게 하려면은 사드 레이더만 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활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면서 궤도도 바꾸고 마지막에 가속까지 했다. 자, 이게 에로3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봐요.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자, 이건 사드도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짐작이 돼요.
예, 예. 자, 계속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위키피디아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사드 레이더 2008년부터 네바팀 기지에 배치돼 있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그때는 이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2대 들어와 있고 2대 더 추가로 아마 배치됐을 거예요. 4대 정도 있는 건데 이스라엘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죠. 예. 이게 이게 이제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레이더를 갖다가 블록을 끼워서 레이더의 그 소자수를 늘리면은 볼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L밴드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LSM 같은 경우는 S밴드죠. 자, 아까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X밴드였죠. 예. 자, 그래서 블록 3개에서 2개짜리는 사드 동등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골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값도 저렴해요. 대당 1,600억이니까 좀 전에 사드 가격 나왔잖아요. 이것도 물가 인상률까지 반영하면 이거보다 비싸겠지만 여러 배 차이가 나죠. 예. 자, 이것까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얘들도 타격을 입었을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전역이 몇 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4대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사방을 다 살피는데 여기도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드 저거는 일부러 숨기는 걸 찾았다. 우리 정보력도 있지만 미국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방송을 태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절대 이 그린파인 레이더를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 에로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데이비드 슬링하고 연동되는 거죠. 이걸 돌파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아이언돔인데,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하 5 넘어가는 이런 빠른 것을 대응하는 데는 최적화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탄에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일부 요격은 됐지만. 즉 원거리 방공망, 광역 방공망이 작동 안 했다. 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 3 시스템이나 데이비드 슬링이 숫자가 충분치 않았다. 또는 그들 시스템이 극초음속 마음대로 기동하는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다. 즉 그들 시스템은 옛날 방식의 탄도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덧붙여 이란이 포화 공격을 했다. 즉의 방공망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쏘았다. 그러면서 기존의 일반적인 탄도탄을 쏘아서 상대방을 소모를 했다. 그 다음에 극초음속을 쏘아서 필요한 것을 다 맞췄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린파인 레이더, 좀 이따 소개해드릴 다른 시스템도 상했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래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다 망가졌다. 이거 나라에 몇 대, 한 2대, 이스라엘 같으면 2-3대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2대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게 다 망가졌으면은 이걸 단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자, 하늘이 뚫려 있다.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테라 시스템, 이게 이제 최신이죠. 자, early warning, 이거 조기 경보 레이더고, 이건 듀얼 밴드예요. 왼쪽에 있는 게 UHF, 오른쪽에 있는 게 S 밴드. 뭐 바뀔 수는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 이게 UHF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스텔스를 탐지하겠다는 게 들어 있고, S 밴드로 낙착이 됐다는 거예요. S 밴드가 제일 낫더라.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은 X 밴드를 썼단 말이에요. 사드에서. 그것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A사 방식이 아닌 폐사 방식인 것을. 일단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고 고장이 나면 큰일 나죠. 한 개 고장 나면 끝이에요. 전기도 훨씬 많이 먹고. 자, 이스라엘도 L밴드로 갔다가 광역 방공망에서 결국은 S밴드로 낙착이 됐다. 그리고 스텔스기들이 많이 생기니까 스텔스까지 탐지되는 것으로 한다. 이게 아마 에로랑 바로 연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도 S밴드잖아요. LSM에 들어간 게. 그리고 충남급에 들어간 FFX3도 S밴드고 당연히 KDDX도 S밴드죠. 왜냐? LSM의 레이더를 다 활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이런 것도 타격을 분명히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작 큰 데는 이들이 극초음속에 대응이 안 된다.
LCM은 그 부분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연구 과제 방향성을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극초음속 활공형 또는 순항형 극초음속에도 대응을 하려고 해요. 이 당연히 요격 미사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네, 그래서 지금 의외로 많은 약점이 드러났다. 아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뭐 전 세계가 분석에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정보 기관들에서는. 자, 그린파인 레이더 우리가 원래는 두 개를 해가지고 저기 뭐 충청도 쪽에다가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식에다가 두 개를 해서 저것만 하더라도 북한 쪽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탐지거리도 엄청나게 길고 이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잠재적인 적의 탄도탄 공격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때인가 두 대를 더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목포, 하나는 부산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국방 기자들은 왜 두 개 더 사냐? 한 대 1,700억이었죠 아까. 이거는 뻔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제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빅딜을 한 거잖아요. 일본이 열받아 하는 거고. 한반도 건과 우리가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주력을 담당해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은 옛날 전적이 있는 자신들과 처절한 전쟁을 했던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 줬다. 해군력 신장하고 공군력 신장한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동진아해를 볼 수 있는 동중국해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죠. 언제 잠재적 적국이 될지 모르는 일본 것도 하나 찍어줬죠. 이 사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게 말해주는 게 이게 실제예요. 우리의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뭐 일본이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국내 국방 기자들이 밑에 두 개는 왜 샀지? 때때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걸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자, 사드 한 개 포대가 요격탄이 보통은 48발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미국 본토 외에 포대 요격탄까지 배치된 곳은 괌에는 미국 기지가 있죠. 조그만 섬나라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드 한 개 포대를 온전히 우리나라에 배치했다는 게.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던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정치적인 현안이 당시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게 요격탄이 48발밖에 안 돼요. 이번에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진 게 뭐 소스에 따라서는 뭐 20몇 발에서 40발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렴한 국가에서 탄도탄은 갈수록 싸지고 있어요. 미국의 방산업체의 무기값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란이 완전히 감잡은 거예요. 아, 다음에도 똑같이 하면 이번에 방공망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레이더가 눈이 없어진 거예요. 장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탄도탄을 써도 맞게 돼 있어요. 아직 3,000발이나 남아 있어요. 사드 한 개 포대에 48발밖에 안 돼요. 자, 사드가 뭐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포장이 많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숫자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셨죠. 전쟁 지속 능력이 더 중요해요. 무기의 성능보다. 무기의 성능은 도찐 개찐이고 거기다가 운용 능력까지 합치면은 병사들의 또 훈련 정도까지 합치면 같다고 보셔야 돼. 전부 다. 뭐 탱크가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뭐 155mm 자주포가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자, 일단 사드 포대의 핵심적인 목표가 미국의 한반도에 남한에 있는 미군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보다 많은 이거 48발보다 많은 숫자를 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북한도 극초음속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의 진도는 이란보다 빠릅니다. 미사일에서 ICBM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때리면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란이 행한 전술은 북한과 러시아의 큰 참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을 비교했을 때 탄도탄 전력이라는 면에서 이란은 3위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북한은 그보다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ICBM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거는 이제 이란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란이 사용했던 전법을 북한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드만을 봤을 때
자, 북한이 남한의 평택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요격탄 48발밖에 없어요. 이란이 했던 전략을 똑같이 써서 초기에 사드의 방공망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쏴서 레이더를 딱 파괴시키면은 장림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방공망은 탄도탄을 쏴서 일정 부분 포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시켜놓은 다음에 극초음속을 뒤로 밀어넣는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추정이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LSM을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천궁1 같은 경우 20개 포대, 천궁2도 20개 포대 정도로 하려고 해요. 이제 숫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현무탄도탄을 수천 발 정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한 2,000발, 3,000발? 거기다가 순항미사일도 그 정도. 엄청나죠? 이란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만큼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막는 데까지 맞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반도라는 곳이 무기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일본이 왜 두려워하는지, 남북한이 손을 잡게 되면 저 무기들이 어디로 향할까? 중국도 저는 전혀 못 건드린다고 봅니다. 그런 전력은 중국보다 나으면 나가지 못하지 절대 않거든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좀 이따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아마. 예. 자, 사드 3불 강경화 외교장관 2017년에서 했죠. 그때 이제 중국의 약속한 게 그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자, 박근혜가 친중 정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예민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죽음에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것을 박근혜가 확인해 준 셈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세월호 사태,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사실관계가 알려지 정확하게 누구도 해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다? 생각을 하면 이상한 놈이다?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추정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월호권을 이용해서 북한의 시도다. 그때 KBS 방송에 이미 나왔었죠, 오전에. 누구도 그 이야기 지금 하지 않더군요. 저는 사망이라고. 아직도 생존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생존자 전부 다 사망이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이것은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이 들어가서. 그걸 누가 했느냐? 북한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우발적인 충동을 양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그게 어느 선에서 끊어진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기댔죠. 아시아 개발은행 본사를 송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부회장을 한국 사람 앉히려고 했죠. 푸틴의 방안을 위해서 박근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세월호를 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그때 아마 북한이 핵 개발이 성공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아마 마지막 순간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2014년이에요. 14년 4월달.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그걸 다른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과 우리 관계를 이해하는데, 북한과 남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다가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 뭐 랩탑 이야기 나오고 뭐 시덥지 않은 그리고 지저분한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게 어디서 흘러나왔겠느냐? 지금 윤석열에 관련돼서 그런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우리 조중동에서 보도해 주겠느냐?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싹 다 보도해 줬거든요. 강력한 힘이 뒤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촛불혁명이 없었으면은 미국이 쿠데타로서 박근혜를 내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미국은 엄청나게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올라온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자, 우리가 그 사이 끼인 거예요. 중국도 열받아 있죠. 돌아서 딴 말 하니까. 미국도 열받아. 조금 긴장을 풀었더니 엉망을 만드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미국 편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한반도 소통과
즉 북미 종전과 딜을 한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정밀한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저는 그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중국한테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는 셈이 될 거예요. 푸틴이 금년 봄에 북한하고 북미 상호 방위조약 맺는 거 보세요. 아직도 중국은 열받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 몸에 아픔과 충격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문재인 때 그린 거예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엄청나게 비판했죠. 이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되는 거 안 할게. 일단 중국을 무마하는 거예요. 중국을 무마하는 거죠. 예, 사드 배치 같은 것도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핑계로 둬서 계속 연기시켰죠. 그리고 또 약속한 게 한미일 군사 동맹 안 하겠다. 이게 사드 3불이에요. 자,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일단 중국한테 유리한 것을 해줬어요. 이렇게 중국이 더 열받았다는 거예요. 해주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따낸 것은 북미 종전선언, 그리고 그걸 해주면은 우리가 중국을 막아서는 벽이 돼줄게. 그때 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향후 누가 주력 국가가 될 건가? 중국이 과연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세계 패권 자리에.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약해질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랑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구도에는 우리의 영향이 크게 지금 행사되고 있어요. 그 지분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자, LCM은 4개 포대 정도면 충분해요. 그만큼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게 1조 2천억 정도 추정이 돼요. 4개 포대 가격이 사드 1개 포대 값보다 싸요. 그리고 사드는 제법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그 한계를 우리가 봤잖아요. 패트리엇의 한계를 봤죠. 아이언돔의 한계를 봤죠. 그 모든 걸 보고 만든 거예요. 자, 위키피디아 여러 자료를 보면 제가 오늘 하나 배운 것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박근혜 때 LCM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계획을 했어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기운이 온다라는 것을 최순실도 알고 있었고, 천공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대상을 중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거기서 안타까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M을 4개 포대를 지금 이미 충분하다. 근데 우리 해상에 구축함에 또 호위함에 들어가게 되니까 숫자는 이거보다는 많겠죠. 여기 레이더가 4개가 생기겠죠. 또 추가로. 네. 이때 보면은 위키피디아에 그 절차가 잘 나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미국과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도 한 40에서 한 100km급의 방공망을 가지려고 한다. 예, 그래서 정보를 좀 다오 하고 해서 사드를 접촉하고 에로3를 접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서방군의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력 미사일들의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LCM의 바통은 문재인이 그대로 이어받았죠. 따지고 보면 KF-21 당연히 박근혜 때 한 겁니다. 문재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것도 잘 이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흐름은 어차피 자주국방이었거든요. 박근혜의 흐름도 자주국방이었어요. 근데 박근혜는 미국을 적으로 삼은 자주국방이었고, 중국에 가서 붙는 자주국방이었고, 문재인은 미국과 타협을 한 한반도의 전쟁 없는 통일을 위한, 더 큰 나라를 위한 미국과 손을 잡는 자주국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중국을 포기했죠.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삼부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일본이 빡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혹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한국은 몇 년 만에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예, 이겁니다. 예. 자, 그때 미국의 입장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신호가 여기 있습니다. 디플로맷이라고 미국 잡지죠. 제법 이쪽에서 명망이 있는 잡지입니다. 2022년이죠. 사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이는 내 땅이라고 미국이 확 박은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하니까. 강매가 자기 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가 엄청나게 흔들릴 때예요. 미국이 무리수를 둔 거죠. 중국이 싫어할 거 당연히 알면서. 자, 이때 또 뭐가 됐느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세종 배치2 정조대왕급을 갑자기 또 시작을 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 KDDX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종 다음에는 KDDX였어요. 순서가. 자, 이때 미국이 강압적으로 들어왔고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밀어냈으니까 쿠데타까지 써서 이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KDDX는 좀 밀리고 정조대왕 급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폐사 방식의 레이더를 쓰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그거는 지금 이제 향후 우리 무기 체계가 준비됐을 때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준비를 시켜놓은 그런 이제 배가 돼 있죠. 이게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사드를 개량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미국 외교부에서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국과 중국을 갈라놓을 완벽한 쐐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박근혜 정부하고 미국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사드와 정조대왕급을 갑자기 추진하게 됐던 이유.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이 양쪽이 크게 뒤틀리는 이 갈등 구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켰다는 거. 큰 반전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김정을 3번이나 만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왜? 미국의 주요 외교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 우리한테는 항상 제가 송영무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천궁 완성되려고 하니까 못 만들게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왜? 이때 사드 한국을 MD에 편입시키려고 미국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사드 더하기 패트리아 우리 제법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랑 묶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미국은 여기다가 선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영토다라고. 그만큼 예민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자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대통령의 뜻과 반대하면서까지. 그건 뒷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뒷배가 본인의 사견으로, 본인의 충정으로 그렇게 반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 뒤에 천궁의 성공을 봤을 때는 그때 천궁을 잘랐으면은 우리 엘셈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초이스는 미국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엘셈이 버텨낸 거예요. 천궁2가 버텨낸 거예요.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바깥 세계 시장에서 패트리엇을 누르고 천궁2를 팔고 있잖아요. 엘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 연구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아마 수명들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주의가 그걸 잡아채려고 했었으니까. 송영무가 잘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의 첫 번째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엘셈 아예 무시하고 들어갔죠. 사드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짧은 시간 내에 배치할 수가 없다. 왜? 그게 공작이었으니까. 그럼 에로3 도입하자. 엘셈 하고 있는 거는 우선순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해낸단 말이에요. 저는 입이 불어텄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엘셈 사업 추진 경과 한번 볼까요? 2014년 6월에 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5년부터 엘셈 개발이 시작이 돼요. 예. 저기서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엘셈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드 살 것처럼, 에로3 살 것처럼 해가지고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천궁 개발 경험 그거밖에 없죠. 러시아 기술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도 경주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꼬꾸라지면 끝이에요. 예, 2015년에서 18년까지 탐색 개발을 했다. 요거는 이제 박근혜에서 문재인 초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 19년에서 24년까지 체계 개발을 한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바로 날아갔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4월에 나온 기사죠. 엘셈 개발 완료. 내년부터 양산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계획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2015년에 만들었던 그 계획하고 10년짜리 계획이었죠. 개발하는데 10년 만에 정확하게 해낸 거예요. 한 번에 실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으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란이 10월 1일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드 레이더를 비롯해서 그들의 핵심 광역 방공 레이더를 파괴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눈먼 장님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한 것은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을 거라고 보이고 에로우 3나 사드는 그것에 대응이 안 된다. 현재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못 따라간다. 하드웨어는 따라가더라도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로우나 데이비드 슬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언돔이 영양 부족으로 아주 일부만 요격하는데 그쳤고 대략의 피해를 입었고 그 광역 방공망이 다 파괴가 됐으면은 지금 하늘은 무방비 상태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거하고 그 사드 우리 성주 배치의 어떤 정치적 정치 외교적 현황, 그 당시 여건, 그리고 우리 LCM 개발을 선택했을 때 그 도전과 긴장, 그리고 우리 SM이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